음. 최승권의 횡설수설 한국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역사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정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래도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좀 바람직해요. 덕혜옹주, 덕혜옹주. 개인적으로 쌤은 덕혜옹주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또 보고 싶은데 언젠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이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왕의 소생들을 갖다가 우리가 왕자, 공주 이렇게 칭을 하는데 보통 이 조선시대의 왕자들이 그러니까 중전, 퍼스트 레이디에서 나온 왕자들은 대군이란 호칭을 하고 그 다음에 후궁의 소생에서 나온 왕자들은 군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죠. 그래서 중전에서 퍼스트 레이디에서 나온 딸 같은 경우에는 공주라고 하고 후궁 쪽에서 나온 딸들을 우리가 옹주라고 하는데 아직 서양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다 공주, 프린세스라는 그 칭호를 하는데 덕혜옹주 같은 경우 1912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 2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덕혜옹주의 아버지는 고종이에요. 근데 고종은 1905년도에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되죠. 그리고 나서 순종이 마지막 임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이 굉장히 우울한 나라를 보내요. 우울한 나라를 보내고 순종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덕수궁 뒷뜰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소주방, 술 안주와 관련된 나인 양씨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죠.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이제 딸이 태어나는데 덕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 덕수궁 그 근처에다가 사실은 할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나이대로 따지면 할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이 덕혜를 위해서 유치원까지 만들어줘요. 혼자 다니는 게 너무 쓸쓸하겠다 싶어가지고 고관 대작들의 자제들, 딸들을 갖다가 같이 다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변복동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복동이다 보니까 남자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유모입니다. 유모. 덕혜를 이렇게 잘 길렀던 유모인데 이 사람 원래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유모로 발탁되자마자 이혼을 해요. 자기가 이제 이혼을 나는 옹주를 건사를 해야 되니까 너는 다른 여자를 사겨라. 그러면서 이제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919년도에 고종이 죽죠. 고종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다 보니까 덕혜의 신변 상태도 별로 좋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이 죽고 나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구실은 그래요. 그냥 신식 여성을 교육시킨다 이런 구실로 보냈는데 사실은 일본으로 멀리 보내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종 3.1운동 때문에 고종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정을 일본 애들이 정말 심각하게 뼈저리게 절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총애했던 이 옹주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강제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시름시름 덕혜가 굉장히 정신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물을 먹는데 이 보온병 항상 가져다녔죠. 왜냐면 독살의 위험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마도 도주인 소 다케유키, 일본 황실의 일원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소 다케유키가 정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덕혜를 간호를 했는데 결국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둘 사이에서 낳은 딸마저도 결국에 이제 집을 나가서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더욱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에 의해서 황실에 들어가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끊기게 되다 보니까 덕혜옹주에 지원했던 지원금마저도 이제 끊기게 되고
그래서 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조선 왕조의 이론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김을한이라는 기자가 이 김을한의 와이프가 공교롭게도 덕혜옹주랑 같이 유치원 다녔던 동창입니다. 그래서 김을한 그제에 의해 가지고 덕혜옹주가 어느 정신병원에 있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이제 덕혜옹주의 귀국기를 굉장히 많이 주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62년도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을 하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그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귀국할 당시에 변복동이 마중을 합니다. 마중을 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덕혜옹주가 독립군들을 뭐 지원을 하고 뭐 정치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드라마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요 왕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덕혜옹주를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보수주의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정신적인 어떤 지주라든가 이런 어떤 구심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왕실을 유지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왕실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계속 유지를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또 정신적인 어떤 지주적인 그런 역할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좀 재조명을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 청독궁 낙선제에서 돌아가면서 덕혜옹주가 개발세발로 쓴 그 한글 글씨가 있어요. 전화 비전화 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게 있는데,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의 일면을 보는 거죠.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덕혜옹주 편이었습니다.